예. 2위와 5위 지금부터 조국 전 장관 이슈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조국 전 장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조 전 장관을 겨누는 핵심은 결국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 무마 자체도 좀 석연치 않았지만 그 이후의 처리도 수상했다. 보고서도 없이 감찰 조사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이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슈를 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새롭게 알려진 건 보고서도 없이 감찰을 덮었다라는 부분인데 이도훈 의원님. 네. 처음 애초에 시작은 조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처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화 통지를 지시했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 12월 3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밝혔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그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에게 직접 지시했던데 실제로는 그 민정비서관이 금융 업무를 담당하지 않죠. 어떤 착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체도 맞지 않고 아마도 이거를 통지를 했으면은 박형철 전 부패 비서관이 하는 게 맞는데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했느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그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 유재수 당시 그 금융정책국장의 여러 가지 비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아마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그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 상황에서 박형철 그 비서관이 직접 금융위에 통보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말하자면 대신 뭐 해결사 역할을 한 식으로 전달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 금융위에 통보한 내용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감찰했던 내용 자체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마도 그냥 인사조치하라는 정도로 통보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중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고 후에 다시 청와대하고 금융위가 유재수 국장의 그 신변을 어떻게 처리해놓고 후속 협의를 한 걸로 봐서는 그때 백원우 비서관이 통보한 내용도 굉장히 단발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일보를 단독 보도인데 조수민 부장. 그러니까 감찰을 그냥 덮은 것도 모자라서 만약에 감찰을 했는데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었더라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이 그냥 감찰을 덮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다가 전화를 해서 유재수 씨와 관련해서 전화로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문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통화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남았는데 바로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서 그 의문점이 풀렸어요.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전화 통지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왜 만들어야 됐냐? 첩보 보고서를 해서 특감반이 유재수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구체적으로 취합을 했죠. 맞아요. 거기 보면 뭐 누구한테는 골프채를 받고 누구한테는 얼마를 받고 누구한테는 열차표를 받고 전부 그게 나왔어요. 그게 검찰 수사에 나온 게 아니라 특별감찰반의 자체 감찰 단계에서 이미 다 밝혀진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하겠다라는 것을 싫든지 아니면은 이러이러하지만 어떤 점으로 미뤄봐서 이것은 처벌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령 취재를 할 때 기사를 쓰려고 취재를 했다가 이거는 기사를 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려면 기사 쓰는 것보다 오히려 품이 더 들어요. 왜 기사를 쓸 수 없는지. 맞아요. 그리고 불기소 처분서, 불기소 결정문이 고래고기 때도 90쪽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고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절대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최종 보고서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명백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아예 봐주겠다. 이런 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뭐 항공권, 뭐 골프채 이런 거 봤는데 비위가 약하다고 봤다. 나는 보고서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아예 자체가 없는 건 이건 정무적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은 덮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조수진 부장 말씀하신 하나만 제가 더 추가를 좀 드릴게요. 그래야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우리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공소 사실, 그러니까 범죄 사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기소 결정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러하다. 그런데 피의자는 이렇게 변명한다. 근데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피의자 변명이 말이 되고 이러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앞에 있는 범죄자를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소장보다 양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공소장에는 범죄자시만 들어가는데 불기소장에는 범죄자시만 들어가고 그걸 왜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판결문도 사실은 속된 말로 유죄보다는 무죄 이유가 더 깁니다. 그거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 왜 우리가 이렇게 특감반에서 중간 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 의혹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검찰의 수사 의뢰 또는 금융위의 징계 통보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사표 받고 끝내는지를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 검찰은 이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거는요. 민정수석이 그거를 덮을 수 있는 직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감찰을 중단하고 그냥 사표 받고 끝내는 이 판단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거냐 아니면 비합리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최종 보고서에 이러이러한 이유고 사생활 문제도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수사권이 없으니까 종결하게 했습니다. 뭔가 문건이라도 남겼으면 검찰 입장에서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덮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을 봤을 때 이거 비합리적으로 그냥 덮고 자료 폐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이쯤에서 전 진짜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 드는데 우리나라 최고기관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도 없이 감찰을 덮었다. 좀 너무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말을 하면서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범죄 혐의를 보고 이제 수사를 했다면은 그 혐의가 없어도 어쨌든 그 입건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무혐의라는 기록이 남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최종 보고서를 안 만든 거는 아예 무혐의 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 아예 이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서 아예 그 모든 서류를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특감반에서 조사했던 그 감찰 보고서, 그 다음에 휴대폰 포렌식 이 내용들이 전부 지금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법원에서 지금 그 조국 당시 수석의 이제 구속영장을 내일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어떤 그 증거를 인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내일 구속 여부를 다툴 때. 그렇죠. 자, 저희가 쭉 짚어봤던 것처럼 감찰을 중단하는 정무적 판단과 감찰 자체를 공중분해시키는 것은 그 의미가 참 다릅니다. 그래서요, 이 구속 갈림길에선 조국 전 장관의 패착은 결국 그 민정수석실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수진 부장.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 과거 보도들이 회자되는 이유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민정수석실이 결국 조 전 장관은 당시 수석 위치만 있고 모든 실질적인 거를 백오로 당시 민정비서관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과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과거에 그런 보도가 맞았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고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의원이 임명이 됐을 때 저 같은 기자들만 해도 백원우 전 의원이 실질적인 민정수석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국이라는 상품성 높은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간판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백원우라는 친문 핵심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특별감찰반 이거를 또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문무일 총장이면 이번 정권 초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에 청와대가 검찰 인사까지 쥐락펴락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쥐락펴락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의견을 전달한 사람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정수석의 역할은 백원우 씨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지난번 고래고기 사건 처음에 터졌을 때 그 특별 별동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민정비서관에게 너무 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와서 무엇을 내려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실세이고 그만큼 이 사람을 거치면 뭔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힘이 쏠렸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그 업무와 권한에 대해서 한번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민정수석은 기본적으로 검찰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권력이 어떻게 그 운영돼야 되는지, 다른 그 사정기관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을 그래서 어떻게 보좌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 역할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조원 감사원 출신 김조원 민정수석이 들어섰는데 과연 그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도 뭐 상당히 그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좀 의문이고, 민정수석실 지금 구성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지금 그 반부패 비서관 이명신 비서관인데, 이분은 그 김해 출신이죠. 그 김경수, 천경덕 이 두 분하고 그 동양입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 판사하다가 검사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법연구회 그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민정비서관 지금 이광철 비서관 민변 그 사무처장 출신이고, 김영식 법무비서관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고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분도 민변 출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성향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검찰과의 관계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룰 만한 인물이 지금 민정수석실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현재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과거에 민정수석실의 연이은 뭐 인사검증 실패라든지 특감반 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연일 검찰개혁의 고삐만 쥐었습니다. 진짜 민정수석은 백원우 당시 비서관 아니냐는 논란은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실 내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실제 대부분의 사정 관련 업무는 백원우 비서관이 직접 챙겼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네. 백운우 비서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배전 소장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과거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참여정부 초기 시절에 청와대의 한 특감반원이 정권 실세가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했다. 감찰에 들어가자 실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따졌는데,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가 정상적인 감찰 기능이다,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지금 바로 문재인 현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도 민정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청와대발 의혹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최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주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도층에서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또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규명되느냐가 중요한데,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도 보면은 이거 왜 이래? 하고 하는 그 실세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상적인 감찰 기능이다, 아주 도덕적으로 분명한 기준이 서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련 현안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청와대 관련 인사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냥 통보가 아니라 인물이 관계기관에서 어떤 처리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여론은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객관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충분하게 규명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면 우리가 지지율에 계속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주변 인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다면 이것 역시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돈 의원님, 그러니까 네. 이 기사를 보듯이 민정수석실 업무 권한에 가장 밝은 사람이 문 대통령 바로 자신일 텐데, 지금 청와대발 여러 의혹과 논란의 핵심이 또 민정수석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민정수석실의 그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검찰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1987년 현행 그 헌법 그 체제가 시작된 뒤에 검사가 아닌 민정수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DJ 때 김성재 민정수석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문재인 수석, 그다음에 이호철 그 민정수석이 그 임기 말에 잠깐 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조국, 김조원,
민정수석인데 사실은 뭐 평가는 여러 가지로 엇갈리겠지만 이 검사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이 들어왔을 때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꼭 좋아야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물으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예. 권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말이 나온 김에 하나를 더 얘기하면은 법무부 장관에도 그 검사가 아닌 법조인이 임명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정우 대법관이 임명된 적이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안우맘 대법관,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강금실 판사, 그다음에 천종배 변호사 이런 분이 임명됐고,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들어와서 박상기, 조국 비법조인 교수 출신들이 이제 연속 왔는데 이때도 그렇게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잘 통솔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둘 다 검사가 아닌 비법조인을 임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 그 강금실 문재인 민정수석 이 체제 때 청와대와 검찰의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죠. 그리고 또 지금 들어와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조국 민정수석 이때 지금 굉장히 검찰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검찰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권력을 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민정수석 실발 의혹이 이 모든 게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 개혁 업무를 마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의 희망이었는데 그런데 최근 서울대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의 보기엔 서울대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조수민 부장. 네. 보니까 만약에 내일 조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 이 서울대 학칙에 보니까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강단에 설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 교원의 인사 규정은 각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이 속해 있는 서울대의 인사 규정 같은 경우에는요.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될 경우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위 해제 같은 경우에는 총장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구속 기소가 되겠죠. 또 발부가 되지 않으면 계속 재청구가 될 거고 또 불구속 가능성도 있어요. 막판에는. 여하튼 간에 예. 직위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죠. 직위 해제가 된다면 교수의 직을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수민 부장, 일각에서는 뭐 이런 학교의 법적 규율 처리를 되기 전에 조 전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도 내일 구속 여부에 따라서 물론 되겠지만 미리 좀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야당의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해서 강의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서울대 교수의 월급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으로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월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강의를 받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는 것,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것이 현명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예. 주제 정리해 볼게요. 화면 같이 보시면 오늘 크리스마스고 네. 내일 결국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가족 혐의, 가족 비리도 올해 안에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 27일 날 기소한다는 예정인데, 저게 이제 정확하다면 진짜 27일 날 기소한다는 얘기는 그나마 전 조국 전 장관이랑 다행이라는 걸 봐요. 27일 날 기소. 왜 그러냐면 지금 모르겠어요. 26일 날 영장이 27일 날 정말 기소하는 게 맞다면 26일 날 영장 발부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기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26일 날 영장이 발부되면 저건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고 26일 날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27일 날 그 일가에 관련된 혐의를 별도로 구속영장 안 치고 그냥 불구속 기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모펀드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놓고 보면 27일 날 기소하는 게 맞으면 26일 날 결과 상관없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처음에 조국 전 장관 그 사모펀드 얘기 나왔을 때 뇌물 얘기 나왔죠. 그거 검찰이 혐의 못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 뇌물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걸 잡았으면요. 그걸로 영장을 칠 거예요. 26일 날 결과 보고 동거에서 영장이 안 나왔네?
그럼 27일 날 기소하기 전에 그걸로 만 영장을 다시 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관할은 다르니까. 잠시만요.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은 예.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예, ATM기로 5천만 원 보내서 부인이 주식 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뚜렷하게 혐의를 못 잡았다. 물론 그게 검찰에, 그러니까 뚜렷한 혐의 못 잡았다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뇌물 얘기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그 뇌물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었으면 그걸로 영장을 쳐요. 왜냐면 공직자 뇌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장을 안 쳐요? 그런데 26일 날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날 기소한다는, 사모펀드나 이 부분을 기소한다는 얘기는 그건 불구속하겠다. 그 혐의만 보면. 그 얘기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던 그 혐의보다 더 나아간 건 없다는 걸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간 게 없으면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가 주범이잖아요. 그 똑같은 혐의에서는. 그러면 부부인데 주범점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주범이 아니고 혐의가 약간 약한 남편을 같이 구속시키는 건 검찰에 부담되죠. 그래서 아마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은 불구속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검찰이 뇌물 쪽은 아마 공소장에서 기소하는 데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차라리 그 부분만 보면 좀 다행이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죠. 그래서. 예. 자, 우선 12월 27일 날 일가 비리로 기소 예정 이 기사는요.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네. 서울신문 보도기 때문에 이르면이라는 전제도 붙어 있거든요. 그럼요. 가능성 하나를 열어둔 거예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부인과 아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혐의는 굉장히 중하지만 크게 보면 사적 영역이라고요. 서울 동부지검권은 명백하게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직권남용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어느 것을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느냐? 그거는 바로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처음부터 동부지검 건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모든 가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나중에 추가 기소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령은 내일이네요. 네. 그렇죠. 자, 조 전 장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하는데요.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조 전 장관이 받아들일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